중국 청년 노동자들이 최근 1년 사이에 연금 가입을 거부, 이른바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직장인의 2배에 달하는 연금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 이유였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각각의 지방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미 지금 곳간이 빈 곳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독일 근로자의 평균 병가일 수는 그럼 어떨까? 22.41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꺾여가는 독일의 경제를 두고 유럽의 병자다,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독일이 유럽의 병자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예요.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청년들이 요즘 연금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아니,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로 따지면 이 국민연금 가입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우리가 조금 먼저 짚고 가면 좋은데, 국민연금, 그러니까 중국의 국민연금을 양로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와 거의 구조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 근로자와 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도입된 근로자 양로보험이 있고, 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처럼 뭐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아니면 뭐 실업자, 그다음에 농민,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주민 양로보험이 있습니다. 가입자 수는 근로자 양로보험이 5억 명, 주민 양로보험이 5억 5천만 명으로 중국 인구의 약 80%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양로보험은 자신의 월급에서 8%, 그리고 회사가 한 16%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달 나가기 때문에 가입 거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죠. 네. 그래서 청년들이 연금 가입을 거부한다라는 거는 이 주민 양로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네. 며칠 전에 그 블룸버그가요,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중국 청년들의 인터뷰를 실은 그 다큐멘터리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청년들이 모두 이 주민 양로보험 대상자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연금 납입을 중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뭐 인플루언서를 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를 버는 한 청년이 매달 월 수입의 5분의 1을 연금으로 지출해오다가 최근에 중단을 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는 이 연금으로 부모 세대를 위한 연금이 지급이 될 거고, 정작 나는 그간 낸 돈을 나중에 가서 연금으로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데다가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한 400만 원쯤, 이분의 경우에는 이 4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차라리 그냥 지금 즐기는 데 쓰고 싶다, 이런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에 나온 뭐 27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또 한 청년은 국민연금이 너무 비싸서 가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신들이 낸 연금으로 노인들이 직장인의 2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되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블룸버그가 중국 싱크탱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서 수천만 명의 중국 청년 노동자들이 최근 1년 사이에 연금 가입을 거부, 이른바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문제지만 중국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국민연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 향후 25년 동안 현재 인구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5억 2천만 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이른 이제 10년 뒤인 2035년이 되면 60세 이상 중국인 인구는 미국하고 캐나다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4억 명을 넘어설 전망인데요. 정부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그때가 되면 2035년쯤이 되면 공적연금은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을 각각의 지방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미 지금 곳간이 빈 곳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난 2023년에 랴오닝성과 지린성, 헤이룽장성, 그러니까 이른바 동북 3성이 연금 기금 부족으로 중앙정부로부터
1,8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4조 원의 이전 지급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역의 그 청년층이 빠져나가면서 연금 낼 사람이 없으니까 구멍이 생긴 탓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국민연금이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의 국민연금 고갈이 이렇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보장을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주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 공산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또 국민들이 왜 최근에도 경기 악화에 대한 어떤 불만이 커지면서 예. 정말 주도적으로 이끌던, 이렇게 오히려 눈치를 주던 정부가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정부로 좀 바뀌는 분위기가 생겼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중국 사회 안정에 좀 위협이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중국이 정년 연장에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연금 재정 악화되니까 조금 더 오래 일하게 만들려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으로 나온 건데, 네. 작년 9월에 그 정부가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기를 해서 연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4,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첫날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남성은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50세에서 55세로 정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뭐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도, 그리고 청년들도 불만이 가득해요.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 침체에 대한 불만을 느끼면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들은 들어갈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안 네. 그래도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리고 이런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래 일을 해야 하냐. 연금 시스템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거냐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요, 중국도 우리처럼, 우리도 예전에 산하 제한 정책 해가지고 뭐 둘도 많다 하나만 기르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중국도 한 자녀 정책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게 지금 와서 발목 잡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연금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인구 감소죠.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 수십 년 동안 각 부부가 한 명의 자녀만 가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말 엄격하게 정책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보니까 중국 대다수가 4, 2, 1이라는 독특한 가족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4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4, 2, 1이라고 하면 4는 이제 4명의 조부모, 예. 맨 아래층에. 예. 그다음에 2는 그럼 2명의 부모. 4명의 조부모에서 2명의 부모가 나오고, 그다음에 1, 그 위에 1명의 아이. 예. 이렇게 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부모 넷과 부모 둘이 1명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네.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 형태가 갖춰졌는데 이걸 사실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 보면 1명의 자녀가 2명의 부모, 그리고 4명의 조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이야.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지금 중국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돈을 모을 여유가 거의 없다고들 말하죠. 그러니까 내수가 안 되고,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7년 연속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은퇴자보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날이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평균 은퇴 연령이 54세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청년들의 스트레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저래도 중국에서 제가 청년으로 어딘가 일하고 있었으면 진짜 연금 낼 때 고민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가에 대한 내용이네요. 병가 관련한 혜택이 너무 관대해서 고민하는 나라가 있는데 또 반대로 혜택을 더 늘리려는 나라도 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도된 그 칼럼 하나가 있었어요. 예. 근데 내용이 이제 영국과 독일의 병가 급여에 대한 비교였거든요. 노동당 정부가 이끌고 있는 영국은 지금의 병가 정책이 너무 팍팍하다. 네. 조금 더 관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관대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큰일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국가 사이에 가장 합리적인 접점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게 이 칼럼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적으로 병가 첫 3일 동안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일 차부터 최대 28주까지 법정 병가 급여라고 하는 그 SSP 줄여서 이 SSP를 주당 109파운드를 지급하고 또 기업 규모가 만약에 좀 중견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게 이제 관례로 잡혀져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2022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병가 일수가 6일이에요. 6일로 OECD 국가 중에 줄을 쫙 세워보면 좀 하위권에 속하기는 합니다. 네. 뭐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럼 어느 정도 될까 하고 궁금하실 분이 계실까 봐 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2019년 기준이거든요. 근데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국이 4.2 정도 됐어요. 예. 그때 우리나라는 1.21. 아, 우리가 더 빡빡하군요. 빡빡하게 우리나라가 더 빡빡하게 열심히 일하는. 어쨌든 이제 평균 6일 병가를 내는 영국의 근로자를 두고 이거는 정말 몸이 좋지 않은데도 이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출근을 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이다. 이러면서 영국의 병가 정책이 국제 기준으로 형편이 없다. 이런 비난이 노동당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0월 집권당인 이제 노동당이 이제는 병가 첫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그런 고용법 개정안을 내놨죠. 예. 참고로 이 과거에는 그 보수 토리당 총리였던 그 리시 수낙 총리가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반대로 네. 야, 이거 의사가 발행해주는 그 병가 진단서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상적으로 어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어떤 걱정거리가 지나치게 이거를 질병화되는 것 같다. 이걸 이유로 장기 병가를 내는 사람이 늘어서 경제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영국에서 1,100만 건의 병가 진단서가 발행이 됐는데 네. 이게 8년 전과 대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말씀 주셨던 또 다른 나라인 독일. 독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리려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예. 근데 독일은 너무 관대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까지 손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독일 근로자의 평균 병가 일수는 그럼 어떨까? 너무 관대하니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관대하다고 하셨으니까 뭐 설마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조금 비슷한데 예. 독일 근로자의 평균 병가 일수는 2022년 기준으로 22.4일이에요. 이야, 진짜 거의 한 달에 가깝네요.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예, 왜냐하면 주말은 어차피 안 나가는 거니까 한 달이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경제 뉴스 기사들을 좀 보면 그 네. 외신 같은 거 보면 지금 꺾여가는 독일의 경제를 두고 유럽의 병자다 이런 예. 유명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독일이 유럽의 병자들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실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지난해에 테슬라 독일 공장에서는 직원들의 병가로 인한 결근이 높아지니까 인사 담당자가 병가를 낸 직원들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꾀병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네. 무슨 담임 선생님이다. 네. 그래서 점검한 일도 있었어요. 예. 예.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직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문제가 됐었는데 예. 얼마나 병가가 많았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5에서 17% 15에서 17이요? 의 병가율이. 이야. 네. 참고로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전체 근로자 병가율이 6.1%.
이를 두고 이제 독일 연구기반 제약사 협회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독일의 병가 일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러면 독일 경제는 지난해 마이너스 0.3%가 아닌 플러스 0.5% 성장을 했을 거다.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특히 독일 근로자의 병가율이 높은 원인이 있나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예. 우선 한 가지는 이제 팬데믹 당시의 영향이죠. 일부 이제 고용주들이 팬데믹 당시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회사에 병가를 내라 예. 이렇게 권장을 했고 또 의사에게서도 어떤 대면 검진 없이 전화로 병가 확인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게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이후 어떤 병가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좀 출근하기 싫으면 병가를 내요? 병가를 내는 일이 좀 잦아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과는 이제 상반되는 좀 관대한 병가 제도인데 독일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법에 따라 1년에 6주간 100% 유급 휴가가 보장이 됩니다. 유급으로. 네. 근데 이걸 악용한 결과다 이런 주장도 예.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만약에 직원이 그냥 휴가 중에 일반 휴가 중에 만약에 병에 걸렸다면 네. 이거를 증명할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그 휴가 기간을 반납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휴가 기간을 반납하고 다시 사용한다는 건 그 기간은 병가 처리하고 네. 다시 휴가를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일반적으로 휴가를 즐기려고 휴가를 낸 건데 내가 아팠으니까 내가 온전히 즐기지 못한 거잖아요. 휴가를 쉬지 못한 거잖아요. 독일 그러니까 이민은 어떻게 가면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게 좀 의외인데 네. 이게 자녀 보육 환경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어떤 연쇄 작용 같은 건데 독일 유치원 등 어떤 그 보육시설 선생님이 병가를 내게 되면 네. 그 시설 상황에 따라서 아예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 중에 한 명은 뭐 병가를 내고 아니면 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에 천지병가 낼 일이 많았네요. 저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독일의 그 보육원 그 보육 환경 네. 뭐 굉장히 열악한가 보죠. 그걸 문을 닫을 정도면? 전반적으로 직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독일 유치원들의 위기로 일하는 부모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국가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취재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뭐 어린이집 대기가 거의 뭐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저도 아이가 그 연령에 되기 전에 대기를 걸었는데 7살 때 예. 다니시겠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말 3, 4년 만에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독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독일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쳐서 이제 키타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도 이제 시스템에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대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야 됩니다. 근데 현재 키타에는 약 90만 명의 숙련된 보육 전문가가 고용되어 있지만 약 12만 5천 개의 미충원된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노인 돌봄이나 뭐 의료 서비스로 인력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약 30만 개의 키타들이 전국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키타에 대한 정부 지출이 GDP의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증가는 했는데 큰 도움은 되지 못하는 그런 네. 실정이죠. 뭐 독일도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죠. 예. 있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는 워킹맘들이 늘면서 어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직장이라고 하면 꼭 이제 풀타임 잡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워킹맘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나마 있는 유치원들도 지역에 따라서 뭐 내부 여건에 따라서 뭐 갑자기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예. 아니면 단기간 휴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독일에서 아이를 이제 키타에 보내는 워킹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휴대폰 그 키타 앱에서 예.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에른주에 사는 뭐 19개월 아이를 둔 워킹맘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는 메시지를 받는데 예.
아이를 일찍 데리러 올 수 있냐, 예. 데리러 오세요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오늘 집에 있을 수 있나요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육원 선생님 무슨 일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 워킹맘 입장에서 이런 문자 보면 황당하죠. 등에 땀이 주르륵 그럼요.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나도 회사에 조금 더 곤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예.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매일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그 보육 전문가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또 첫 번째고, 그리고 보육 인력의 높은 병가율과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하긴 보육 교사도 근로자니까 똑같은 그쵸. 병가 제도를 적용받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육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독일에서 가장 높은 병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독일 근로자 평균 병가일 수가 뭐 22일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육 관련 근로자들은 연평균 병가일 수가 30일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네. 일이 힘들어서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뭔가 더 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 결국 이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이제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은 뭐 휴가를 내야 하는, 네. 그리고 결국 다른 근로자의 병가나 결국 결근으로 연쇄적인 영향이 계속 미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좀 병가 정책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독일 전체의 경제 모델이 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대안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혜택을 줄여야 된다, 이런 반응은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병가 첫 2주 동안 급여의 80%만 받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네. 그런 예시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병가를 내는데 어떤 재정적 비용을 부과하자는 얘기가 되는데, 이걸 두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아픈데도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뭐 회복 속도도 늦출 뿐 아니라 또 이게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에게 또 병을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도 설득력은 있네요. 그리고 또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요. 예. 이 병가 급여를 100% 이하로 줄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이 나빠서 병에 걸리는 사람, 뭐 특히 만성적으로 아픈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병가와 관련된 제도는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기가 힘든, 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경제적인 뭐 전반적인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저울질을 하면서 좀 절충안을 찾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은 만약에 취업을 다시 할 기회가 생겼어요. 네. 영국의 어떤 회사에서 오라고 하고 또 한 곳은 독일에서도 오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조건이 동일하다, 월급도 똑같고 그러다고 했었을 때 이 병가 제도를 보고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독일로 당연히 근로자들 입장에선 독일로 독일이죠. 가겠죠. 이게 참 진짜 그래서 절충안이 필요한 것 같네요. 사용자도 근로자도 한쪽이 너무 손해 보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소장님은 독일 학파인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